안녕하십니까. 장판 정담 시간입니다. 장판은 장애인판의 줄임말인데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의 장판 정담 프로그램은 장애인 당사자가 무장애 일상생활을 위한 이야기나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다양한 정보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DJ를 맡은 저는 김진철 건축사입니다. 건축 설계와 감리를 주 업무로 하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진철의 편의시설이라는 주제로 지난번에는 장애인 접근권 중에 공공시설이나 일반 건물의 이용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BF 인증이 있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이라는 그 두 가지의 차이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과 연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나 이렇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또 목발을 사용하는데요. 이동이 여의치가 않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계단이 가장 불편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핸드레일이라고 하는 손잡이가 없으면 더욱 불편하고요. 자연석으로 된 손잡이가 없는 계단은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대신하는 편의시설은 경사로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리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사로를 보자면 기울기가 가파르면 불편하겠죠. 또한 측면에 손잡이가 양쪽에 있으면 더 좋을 테고요. 이런 편의시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내용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진욱 대표님과 최덕훈 부장님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편의시설기술원에서 대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욱입니다. 장판 정담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도 편의시설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로 유익한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최덕헌 부장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 이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청취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수원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도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편의시설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이진욱 대표님이 매개시설이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매개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말하며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가 매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럼 매개시설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휠체어 한 대가 지나가는데 소요가 되는 유효폭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휠체어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동 휠체어도 있고 농구 선수들이 타는 휠체어는 그 1200까지 1.2m까지 이렇게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휠체어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통상 실내에서 사용하는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 유효폭을 80cm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휠체어 한 대하고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서서 옆걸음질 치면서 이동하는 폭을 40c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휠체어 한 대 80cm, 사람 옆 cm 40cm를 더하면은 총 1.2m가 됩니다. 이거를 접근로의 최소 유효폭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저기 그 대구에 어떤 관광지를 가서 데크길, 그 호수의 데크길을 걷는데 그 폭이 1,2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m인데 네네. 휠체어 타시는 분이 한 분이 가시니까 주변 분들이 통행이 거의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소한 휠체어를 고려한다면 1,500 내지는 1,80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규정에서는 그 최소폭을 1.2m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휠체어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거리를 보행 접근로에서 50m마다 그 교차 구간을 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반드시 1.5에 1.5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덕근 부장님, 우리 저기 그 보차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곳과 그 사람이 보행하는 곳이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도로에 보면은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요, 사람이 왕래하는 이 보도가 있는데 그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뭐 턱이 한 20cm, 25cm 된 턱이 있어서 차가 이제 글로 올라타기가 어렵게 만든다 할지, 뭐 볼라드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일반적으로 보차 분리라고 해서 우리 건축물 외부 도로에서부터 건축물 주차류까지 접근하는 동선을 보는데요. 그 동선에서는 보차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연석을 설치해서 단 높이를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볼라드라고 해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차나 이제 자전거 이제 이런 것들이 진입하는데 좀 억제를 두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도 따지고요. 그래서 보통 18분의 1 이하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바닥이 너무 미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 마감도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진욱 대표님 따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접근로에 대한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1:18 이하로 설치를 해야지 휠체어 타신 분이 편안하게 경사로를 올라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대부분 뭐 1:18, 1:12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될까?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높이가 1m 차이가 났을 때 경사로 길이가 12m가 된다라고 하면은 1:12 경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높이 차이가 1m인데 경사로 길이가 18m다. 그러면은 18분의 1 경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1:12, 12분의 1 경사면은 휠체어를 그 매일 이용하시는 분도 혼자 이렇게 올라가기가 긴 거리는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의 경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18분의 1, 24분의 1 정도가 적정 그 기울기라고 이 BF나 편의시설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휠체어를 타고 그러니까 수동 휠체어죠. 휠체어를 타고서 실제 1:12 경사로를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보다 경사가 더 가파르면은 아마 혼자서 올라가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단차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단차는 보통 그 BF나 이쪽 편의시설에는 2cm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BF 심의를 하는데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봤더니 그 20, 그러니까 20mm니까 2cm죠. 2cm 단차도 엄청 넘기 힘들더라. 그런 말씀하시길래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2cm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보행하시는 분들 특히 저기 좀 힘이 빠진 그 어르신 분들은 그 2cm도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연구 결과에 의하면 5mm 정도는 큰 불편이 없지만 10mm 정도까지는 그래도
넘어 다닐 수 있는 2cm는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BF의 기준에서는 2cm 단차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이 바닥이 높지요? 그 이유가 그 여름에 장마 때문에 그렇다며요. 네, 맞습니다. 예, 기후 특성상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그렇죠. 보니까 그 물 처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에서는 도로하고 레벨 차를 좀 두게끔 설치를 해서 물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약자분들이 이용을 하거나 뭐 비장애인분들이 건물을 이용할 때도 그 단차가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난 여름에도 물난리가 났었지만 이 단차가 그 물난리에 2cm 단차가 큰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 때문에 2cm 단차가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울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바닥 마감은 최덕권 부장님 바닥 마감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바닥 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을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미끄럼 개수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끄럼 개수가 이제 본래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서로 조금 차이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공식화된 재료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미끄럼 저항 개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CLS R값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바닥 마감을 화강석으로 많이 하던데 화강석이 단단하니까 이제 화강석으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청소하기 좋은 그 물갈기 마감을 하면 특히 뭐 비 올 때라든가 특히 요새 같은 요새라 그 눈이 살짝 왔을 때 아주 엄청 미끄럽죠. 예, 이재록 부장님 뭐 이재록 대표님 추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물갈기를 사용을 했을 때 일단은 표면이 좀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거기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발 짚으신 분들이 예, 이게 목발이 그 미끄럼 때문에 맞습니다. 슬라이딩을 당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인증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그 설치 기준에서는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예, 설치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물갈기라고 하는 이렇게 반사가 될 정도로 아주 미끄러운 그런 재질이 있는 반면에 잔다듬이라 그래서 거칠기가 엄청 많이 확보된 뭐 그런 정도의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지요. 그 정도면 웬만한 물이 닿아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건물 입구에 있는 방풍실 보통 이제 바깥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에너지 절약도 하는 그런 그걸 방풍실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물이 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는 그 화강석 잔다듬 거칠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건축물에 또 이제 화각석 잔다듬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행자 입장에서는 또 미끄럽지 않아 가지고 좋을 수가 있는데 바닥면이 너무 거칠면은 또 그 스텝을 밟을 때 신발이 딱 걸려 가지고 발이 헛디는 경우도 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 또 청소할 때 맞습니다. 물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 예. 걸레가 다 헤어져 가지고 좀 어렵다 그러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물갈기는 한번 이렇게 닦아놓으면 그래도 깨끗한 감이 있는데 이 잔다듬은 아무리 청소를 잘 해놔도 청소한 느낌이 안 들어서 맞습니다.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잔다듬보다는 물갈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 중에 그런 이유도 맞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잔다듬이랑 물갈기 중간 정도에 있는 혼드 마감 좀 그 면이 반질거리지 않는 혼드 마감 정도 사용하시면은 모두가 다 편리하게 이용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네. 혼드 마감도 물갈기에 가까운 혼드 마감이 아닌가요? 그러면 CSR 0.4 이상 확보된 예, 홍드 맞습니다. 마감 예, 이렇게 예.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행 장애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행 장애물은 말 그대로 보행을 하는데 뭐가 밑에서 뭐 다리에 걸리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벽에서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니면 시각 장애인들이 가다가 그 가로등이나 이런 기둥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가로수가 이제 너무 늘어지면 이거에 걸려서 보행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최덕헌 부장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접근로상에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보행 장애물이라고 해서 보통 시각 장애인들 위주로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뭐 전신주 같은 전기 시설들을 비롯해서 이제 뭐 건축물로 따지면 독립기둥이 외부에 이제 노출돼 있어서 독립기둥을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건물 외벽에 프로젝트 창이 설치돼서 밖으로 열리는 창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부딪힐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보행장애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보행장애물을 인지를 미리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제 하부, 독립기둥 같은 경우는 하부에 이색 이질로 마감을 한다던가 해서 시각장애인한테 미리 경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서 그 튀어나오는 어느 정도까지 튀어나오는 거는 용인해 주나요? 네, 저희는 10cm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색 이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이색하면 그 눈의 확신성이 드러나게 색 분리를 해야 되고요. 이 질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그 마감면을 밟았을 때 차이를 느끼는 정도라고 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엄청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욱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보행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이색 이질로 이제 마감을 해야지 보행자가 장애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색이라고 하면은 정말 색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대비가 돼가지고 아 눈에 확 띌 수 있다. 여기는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인지가 가능한 색상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질이라고 하면은 재질감,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풀어보자면 이색은 그 약시 분들이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좀 대비가 확 되는 그런 이색이 필요하고요. 이질은 그 흰지팡이 케인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칠기를 확보해야 될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집니다. 요즘은 또 보행자분들이 핸드폰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색 이질감을 느끼면서 장애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접근로의 마지막 항목인 덮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덮개가 우리 다니다 보면은 많은 덮개들이 있습니다. 뭐 우수라고 해서 빗물이 들어가야지. 뭐 그래서 뭐 지난 그 여름에도 그런 영상이 나왔죠. 어느 분이 그 우수 그 집수정을 제대로 청소를 해서 물이 넘치던 것이 뭐 배수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격자 구멍을 그렇게 2cm까지 작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네. 2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성품이 2cm 이하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2cm 이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팡이나 휠체어 바퀴 같은 것들이 빠지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2cm는 우리가 정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위험성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치나 집수정의 덮개 같은 거에는 촘촘하게 덮개를 씌우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이힐에 그 뒷굽이 빼죽하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빠진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맞습니다. 뭐 그 저같이 이제 그 목발을 가지고 다니는 아니면은 뭐 이 스틱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 거기에서 많이 빠져서 당황한 적이 저도 있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2cm 같이 이렇게 작은 틈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개 시설의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저도 그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정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과태료가 10만 원, 그리고 또 주차를 방해하면 또 50만 원, 그리고 본인의 그런 증명서가 아니면 200만 원의 그런
벌금을 또 내야 되기도 하는데요. 주변에서들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왜 이렇게 많냐? 우리 아파트 단지는 장애인이 한 분도 없는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새는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이 흰색하고 하늘색을 써서 아주 눈에 확 띄게 하는 이유가 그 장애인 차량이 아닌 그 차가 주차할 때 그걸 뭐 신고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각 지역의 지자체 주차장 관련된 조례에서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마킹을 흰색 또는 청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그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분이 운전을 할 때 장애인 주차장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바닥 색상을 청색으로 딱 규정을 해놓으면은 청색만 보고서도 장애인 주차장이다라고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색상을 달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했네요.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무래도 그 주출입구 가까운데 설치를 해야 될 거고요. 주차면 수가 정해져 있다며 최 부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2에서 4% 정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3%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차구역도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 이진영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주차구역 크기는 일반 주차장일 경우에는 2.3m, 확장형일 경우에는 2.5m 그렇죠. 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1m가 더 확장이 된 3.3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휠체어 운전자가 하차를 하거나 승차를 할 때 운전자 바로 옆에다가 휠체어를 세운 상태에서 승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여유 공간이 최소 1m 이상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3.3m 이상의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십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그 안내 및 유도 표시도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주차장이 맞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용도는 주차장임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 표지판, 그 다음에 번호판, 바닥에 장애인 픽토그램 요 3개가 찍혀야지만이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 반드시 부착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 그 표지판 안에는 위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다른 분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전화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전화번호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자세하게 아시네요. 그리고 그 안내 표지판 상부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그 전화번호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주차를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자체 장애인 복지과에 전화를 하면은 응대하러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 있는 관리실이나 행정실 또는 바로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가지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5가지 영역이죠.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안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중에 장애인 전용이 들어간 것은 이 주차구역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장애인이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것도 장애인 주차구역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을 비장애인이 사용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 휠체어 사용자나
이 보행의 장애인가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과태료나 벌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 그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 번째 범주인 출입구, 보통 주출입구라고 하지요. 그 건물의 대표적인 엔터러스 출입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가 보통 아까 그 우리나라가 그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보통 3분의 2가 한꺼번에 내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바닥이 높습니다. 바닥이 높은 이유가 또 가을에 그 낙엽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짓는 건물일수록 입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물 피해를 좀 덜 받자는 그런 얕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보면 대부분의 입구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전면에 계단이 있고요. 옆에 그 측면에 경사로가 보통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요새는 요새 짓는 신생 아파트들은 보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지어지고 있던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BF의 기준에서는 주출입구의 그 계단과 사이드에 있는 그 경사로는 12분의 1까지 기준을 잡고 있죠. 최 부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는 단차는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수 때문이라도 단차를 없애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부담스럽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사를 두거나 계단을 설치하는데 보통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경사로는 필수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경사로의 기울기는 접근로의 기울기가 약간 다른데요. 접근로의 기울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24분의 1. 24분의 1이라 하면 거의 평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출구에 설치되는 경사로는 12분의 1에서 18분의 1까지 정의하고 있는데요. 12분의 1이라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휠체어 혼자서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12분의 1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소로 잡고 그 높이를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12분의 1로 한 것 같고요. 그걸 18분이나 24분의 1까지 늘리면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진욱 대표님 그 유효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주출입구, 출입문이라고 하죠. 출입문에 대한 유효폭은 휠체어 한 대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편계 시에 통과할 수 있는 0.9m를 기본 유효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신 편계라는 것은 양쪽 문이 있어서 두 문이 열리면 양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두 문 중에 하나만 열리는 건 이제 보통 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0cm, 900mm가 이제 확보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턱은 보행로와 턱과 같이 2cm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면 유효골이라는 게 최 부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출입문 앞쪽에서는 휠체어가 진입을 할 때 수평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휠체어가 정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수평 공간 1.2m가 필요하고 문과 문이 방풍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문과 문이 마주보고 있을 때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출입문을 개폐하고 나음에도 1.2의 유효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2는 어떻게 보면은 그 휠체어가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언급한 그 방풍실이 있죠. 방풍실은 건물을 들어갈 때 문이 두 개가 있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방풍실인데요. 그 방풍실의 문이 두 개가 한꺼번에 열리면 공간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그 1200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방향으로 문이 열리게 한달지 그래서 미시오 단기시오를 조정해서 일방향으로 열려서 아까 말씀하신 전면 유효골이 1200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은 예, 예. 또 이제 주출입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방풍실의 문이 중복이 될 때는 항상 바깥으로 열리게끔, 그러니까 피난하는 방향 쪽으로 열리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난이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겠지요. 여기 손잡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0.8에서 0.9 사이에 손잡이가 오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 그 뭐 홀더형 손잡이라고 하고요. 이 막대기가 이렇게 쭉 피어나와 있는 그 손잡이를 레버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기존에 쓰는 옛날에 썼던 BF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손잡이의 높이는 보통 그러니까 1m 정도 높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휠체어 사용자가 그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800에서 900 사이에 오기에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홀더형 손잡이는 그 손이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막대형인 그 손잡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 블록이 주출입구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발코니로 나갈 때는 경고 블록을 설치하지 않기도 하고요. 보통 출입구에 다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출입문에 점자 블럭, 그러니까 경고 블럭이라고 하죠. 예, 설치할 때는 그 출입문이 외기하고 접했을 때 설치를 한다라고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 그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외기에 나가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머무르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서 뭐 2층의 발코니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출입문은 경고 블럭을 설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깥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출입문에는 출입문 전후면으로 저명 블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 부장님 이 경고 블록 그러니까 점자 블록이라고 그러죠.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점자 블록이라고 하고요. 점자 블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이게 선형 블록이라고 하는 유도 블록이 있고요. 그렇게 점이 있는 점형 블록, 경고형 블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종류가 재질에 따라서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거는 자기질인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고강도 콘크리트도 있고요. 또 뭐 플라스틱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부들부들한 고무형 재질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봤더니 그 스테인레스 재질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그 최 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 법에서는 점자 블록의 재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끄럽지 않고 자기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건축용이죠. 실내나 주출입구 쪽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토목용이라고 해서 고강도 콘크리트 보통 보도 블록과 두께가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외부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 도로에서부터 주출입구까지 안내를 필요로 할 때 설치하는데 보통 선형 블록을 고강도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KS 아니면은 뭐 시각장애인 연합회라든가 이쪽에서 정한 게 그 노란색 그거고요. 그리고 또 물이 닿는 곳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풍실의 기준을 보면 바깥하고 안쪽하고 이렇게 뭐 3m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나씩 놓기도 하고 중간에 또 놓기도 하고 방향이 또 바뀌면은 또 그때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추가로 이진욱 대표님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일단은 출입문 전후면으로 점자 블럭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그 방풍실이 너무 폭이 좁다. 출입문 전후면으로 연속해서 설치를 했을 때는 가운데에 있는 점자 블럭이 약간 이렇게 중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설치를 할 때 방풍실 내폭 기준으로 3m가 넘어가면은 모든 출입문에 다 설치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방풍실 내폭이 3m 미만일 경우에는 안쪽에 설치하는 문에는 점자 블럭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해석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덕훈 부장님, 그 점형 블록이 그냥 아무데나 막 설치하면 안 되죠. 300 이격거리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 300이란 기준은 우리 건축법에서 이제 모듈, 인간의 모듈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 앞에 설치할 때 손잡이를 잡거나 호출 버튼을 누를 때, 승강기 앞쪽 호출 버튼을 누를 때 이럴 때 이제 300의 이격거를 두는데 이제 팔을 이제 쭉 뻗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만 뻗었을 때 보통 30cm로 우리가 인간 모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종의 발 크기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30cm라는 기준은 거기서 나왔고요. 네. 시공 오차라고 있는데 우리가 30cm라고 딱 정의하고 있지만 시공을 하다 보면은 31cm, 뭐 30.5, 5cm, 뭐 0.5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맞니 안 맞니라고 이제 뭐 현장에서는 많이 이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0.3 시공 오차는 여기에서는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cm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기 보도에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그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많이 닳아 없어진 그런 점자 블록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 고강도 콘크리트로 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건축물 내부에서 쓰는 자기질로 된 그런 그 점자 블록이 KS 제품이 있으니까 꼭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부 시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설의 첫 번째는 일반 출입문인데요. 주출입구하고 좀 유사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최덕훈 부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건축물의 일반 출입문은 보통 내부에 설치되는 문들을 말하는데요. 병원을 예로 들게요. 뭐 진료실, 검사실, 병실, 뭐 휴게실 이런 실들의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출입문에 관해서는 이제 통과 유효폭이나 이런 거 주출입구랑 마찬가지예요. 90c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전면 유효거리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규정들이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 실명 점자판 뭐 이런 건 또 어떤 건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각 실의 실명 표지판이라고 해서요. 그 화장실을 예로 들게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니까 한글과 점자로 같이 표기된 실명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출입문 옆면 벽에다가 바닥에서 1.5m 높이에 보통 설치를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실명 표지판을 손으로 인지를 한 다음에 출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유효폭도 아까 우리가 주출입구에서 찾아본 그 내용하고 유사하고요. 90c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면 유효거리, 그 휠체어 머무르는 공간이 최소한 1200, 1500, 1800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도 주출입구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던데 이 출입문 옆에 0.6m, 60cm 이상의 활동 공간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출입문이 이제 여닫이 문의 경우에 이제 내 방향, 내 쪽으로 열었을 때 휠체어가 이제 밀리면서 여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60cm 공간을 두는데요. 이는 이쪽에 휠체어 발판을 그쪽에 두고 내 쪽으로 문을 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 공간 60cm가 필요로 하는 이유이지요. 그러면 그 화장실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1.6,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도 60cm의 그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되나요? 저희가 검토할 때마다 제일 난해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변기 칸 안에 뭐 자동문이 설치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일반 화장실 안에 대변기 칸 하나를 크게 확보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측면 공간 확보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최소한 10에서 15cm 정도 확보한 이후에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건 기준은 뭐 BF하고 이쪽 적합성 확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BF 인증에서는 그 장애인 화장실에 큐비클로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날개벽 600이라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럴 때는 그 최소한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35cm 정도 공간을 만들고요. 대신에 그 옆에 달리는 문에 잠금 장치라든가
손잡이를 벽에서부터 60cm 뛴 그 위치에다가 손잡이하고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실제 날개벽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BF 본인증 때 그 날개벽 그러니까 측면 활동 공간 600mm를 확보하지 않아서 문을 뜯는 경우도 봤는데 혹시 이진욱 대표님도 보신 적 있습니까? 기준은 60cm가 맞다 보니까 예.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BF 기준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장애인들 활동에 꼭 필요한 그런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유효포 다음은 좀 복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 부장님 아예 복도까지도 좀 그 분위기 좀 잡아주시죠. 네, 다음 복도 규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도는 단차가 있으면 안 되고요. 유효폭 1.2m 이상, 1.2m의 유효폭은 복도나 뭐 다 통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휠체어 한 사람이 동시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나란히 통과하는 경우 휠체어 한 대와 사람 하나가 동일 성산에서 나란히 통과할 때 폭을 1.2m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두 대가 같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1.5m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복도의 바닥 마감이랄지 뭐 보행 장애물이랄지 연속 손잡이 규정도 있던데요. 네. 연속 손잡이는 어떤 경우를 손잡이를 달아야 됩니까?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가 보면 저희가 경사로라든지 어떤 기울기가 형성돼 있을 때 손잡이를 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평지일 때도 손잡이를 달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법에 의한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복도에도 연속적으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연속 손잡이의 생명은 중간에 끊이지 않는 맞습니다.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아주 복잡한 계단. 제가 서두에 한번 꺼냈던 그 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에서도 이 계단의 유효폭은 1200 이상입니다. 1.2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뭐 학교 같은 경우는 1,500이나 많은 인원이 통행이 가능한 곳은 더 넓은 그런 계단 유효폭을 확보해야 해야 되는데요. 이진욱 대표님, 그 계단의 뭐 형태, 유효폭, 뭐 난간하부, 추락 방지턱 이런 세부적인 계단 그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계단에 대한 유효폭은 최소폭 기준으로 1.2m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게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가 1.2m냐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손잡이가 달립니다. 네, 손잡이하고 손잡이 사이가 1.2m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1.2m가 형성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섰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체 이 사이즈를 60c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2명이 교행을 해서 지나가려고 하면은 최소 폭이 1.2m 이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가 아니라 손잡이하고 손잡이 사이 이 내포 기준으로 1.2m를 만드는 게 피난상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헌 부장님, 이 계단 시작과 끝 부분에도 그 점형 블록을 설치하죠? 네, 맞습니다. 그 계단도 어떻게 보면은 진행 동선상으로 보면 장애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시작된다, 끝난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조명블록이 설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의 시작 부분 30cm 이격을 해서 계단 폭만큼 설치를 하고요. 계단에 올라와서 끝나는 부분에서도 계단 폭만큼 30cm 이격을 해서 점자 블록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계단에 보면은 발을 디디는 디딤판이 있고요. 그 보통 높이를 나타내는 첼면 높이가 있는데요. 그 디딤판하고 첼면 높이가 정해져 있죠, 이진욱 대표님. 그 첼면 높이는 18cm 이하로 정해져 있고요. 예. 디딤판에 대한 너비는 28cm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첼면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18cm 쭉 내려오다가
맨 첫 단위 또는 맨 마지막 단에 뭐 9cm, 8cm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또는 약시분들이 계단을 내려올 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를 하되 그 최당 높이는 18cm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끄럽 방지 턱 아니면 저희 계단 코어라고 하죠. 최 부장님 그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단 코 부분에, 그러니까 계단 끝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에 보통 줄눈을 넣거든요. 미끄럽지 않게 논슬립 처리를 한다거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계단에 줄눈을 넣을 경우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인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시인성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계단 손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손잡이가 엄청 통나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기 위해서 미끄럼을 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편의시설 BF 인증 기준에서는 3.8cm 아니면 3.2cm를 씁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큰 통나무 같은 손잡이는 그걸 잡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손잡이를 잡고서 이 이동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걸 꽉 잡고 하려면 32mm 내지 38mm 정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부 시설 중에 계단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최덕훈 부장님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신청해 주시죠. 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서동현의 정이라고 하자 신청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노래도 잘 아시네요. 자 오늘의 장판 정답 김진철의 편의시설이었습니다. DJ 김진철이고요. 게스트로는 이진욱, 최덕헌이며 엔지니어 이경남이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장판 정답 많이 많이 시청해 청취해 주세요.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